오후의 시작, 세상의 모든 정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입니다. 아쉬울 땐 고양이 손이라도 빌린다는 속담이 있죠.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까지 치솟자 정부가 자본시장의 큰손 국민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국민연금을 환율 소방수로 활용해서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자는 건데요. 기대만큼이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관련 내용 비롯해서 주요 경제사회 뉴스, 잠시 후 하프타임 뉴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00세 시대 안정된 노후의 삶은 누구나 꿈꾸는 희망이고요. 그 대표적인 장치가 바로 퇴직연금이죠. 이 중에서도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푸른 씨앗은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설계한 상품인데요. 오늘 세모정 톡톡상담소 돈 되는 라디오에서 중소기업인들을 위한 퇴직연금 제도 푸른 씨앗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가입 요건과 방법 또 장단점까지 꼼꼼히 살펴보고 상담도 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놓치면 안 될 경제 사회 분야 뉴스를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하프타임 뉴스. 먼저 이 시각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현재 시황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AI 거품론 속에서 구글 AI가 호평을 받으면서 나스닥이 3% 가까이 오르면서 장을 마쳤는데 코스피도 오름세로 출발을 했어요. 지금 상황은 좀 어떤가요? 네, 오늘 우리 시장 양대지수 뉴욕 증시에서 금리 인하 기대가 다시 커지고 AI 섹터 전반적으로 강했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3거래일 만에 반등합니다만 상승폭 줄여내면서 장중에 터치했던 3,900선은 반납했는데요. 현재 1% 오름세로 3,884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수급적으로는 현재 기관만 매수 우위입니다. 1,523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팔자세로 전환이 되면서 지수의 상승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352억 원 매도 우위, 개인 역시 1,073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선 반도체 투톱이 나란히 상승합니다. 삼성전자가 3%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강세입니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 거래가 재개됐었는데 오늘 급락합니다. 9.5%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도 상승하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상승하고 있긴 하지만 개장 초 대비해서는 조금 약한 흐름입니다. 현재 0.8% 오름세 862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쪽에서는 메이저 수급 주체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됩니다. 외국인이 731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 기관 역시도 100억 원 넘는 매수 우위입니다. 현재 개인만 홀로 627억 원 팔아내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에코프로 형제가 간밤 테슬라가 상승한 영향으로 나란히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더불어서 HLB 역시도 4% 넘는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눈에 띄는 종목도 함께 짚어주시죠. 네, 오늘은 AI 반도체와 연관된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합니다. 특히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가 강세 기록 중입니다. 구글의 AI 서비스인 제미나이 3.0이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며 이에 대한 호평이 이어졌는데요. 예. 이 소식에 간밤 뉴욕 증시에서 기술업종 전반에 열기가 퍼졌었고요. 국내 증시 관련주가 순풍 이어받고 있습니다. 네, 이 환율이 위기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브레이크 없는 환율 고공행진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국민연금 동원까지 검토하고 있다는데 오늘 외환시장 동향은 어떨까요? 네, 오늘 환율 1,475원 20전에 출발했는데요. 지금은 원화 강세, 달러 약세입니다. 1,472원 50전에 거래되고 있고요. 유로화와 엔화도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로화가 현재 1,697원, 엔화 939원대에 거래됩니다. 네, 장현재 시황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뭐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지금 1,500원도 뚫을 기세예요. 그래서 정부가 국민연금을 이 환율 소방수로 동원하는 방안 모색 중이라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환율이 비상입니다. 네. 1,400원대는 뉴노멀이 된 지 오래고요. 지난주 하루도 안 빼고 오른 데 이어서 이번 주도 줄곧 오름세인데 11월 들어서 막 50원 가까이 올랐더라고요. 어이구, 예. 네, 이렇게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1,500원 선도 조만간이란 우려가 커지자 결국 정부가 긴급 회의까지 열고 개입에 나섰습니다. 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외환당국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까지 4자 협의체를 꾸렸는데 처음 있는 일이라는 점도 그렇고 이 예. 상황을 점검하겠다는 차원을 넘어서 재정통화 연금 운용을 한 테이블에 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그러네요.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소방수로 국민연금 카드를 빼든 점에 특히 더 눈길이 가고 있는데요. 국민연금은 지금까지 770조 원이 넘는 뭉칫돈을 해외에 투자했고 또 계속 규모를 늘려나가는 만큼 워낙 큰 손이라 달러 부족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번 행보는 필요하다면 이 국민연금이 달러 수요 공급 정책 역할로 쓰여질 수 있다는 시그널로 해석이 되고요. 구체적으로 해외 투자 속도를 조정해 달러 수요를 줄이는 방안부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채권 같은 달러 자산을 당장 시장에 내다 파는 이 리밸런싱 등도 거론이 되고 있고 네. 또 더 나아가서 이 국민연금의 해외 자산에 적용될 환율을 미리 고정해서 국내 달러가 풀리는 효과를 주는 환해지 기법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모두 환율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지만 이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원칙을 깨뜨릴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고 네. 무엇보다 국민의 노후를 위한 자산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사용되는 건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적자는 논란이 예상이 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금 국민연금은 중대산업재해가 한 번만 발생하더라도 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 평가 점수, 그러니까 ESG 점수죠. 이걸 감점하기로 했다는데 뭐 상장 기업들 ESG 지표가 낮거나 이런 사건 사고 발생 횟수가 잦으면 국민연금이 투자를 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걸 강화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국민연금은 올해 급여 지급 예산을 1조 원 높여 잡으면서 이 투자 대상 기업의 산업 안전 위험 관리가 기업의 장기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를 했는데요. 예. 산업재해와 전쟁을 선포한 정부 기조가 녹아든 건지 그간 산재 다발 사업장에만 적용했던 감점 기준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연간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위험물질 누출이나 폭발 등 중대 산업사고 또 사고를 은폐하고 보고하지 않는 사업장까지 감점 범위를 넓히기로 했는데 예. 사망사고 같은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면 1회당 관련 배점의 10%를 감점하던 것도 33%까지 높입니다. 네. 기금 운용본부는 국내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ESG 관련 61개 지표 또 사건 사고 발생 횟수 등을 고려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그 결과를 투자 의사결정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더 깐깐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정부의 강경 대응에도 산업재해가 끊이질 않는 요즘인데 이렇게 안일한 기업들의 돈줄을 움켜쥐는 방안같이 다양한 논의들이 일하다 죽는 사회 분위기를 좀 누그러뜨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지난달 서울 집값 상승폭이 5년 새 최대였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 뭐 그만큼 집값이 잡히지 않고 계속 오른다는 거죠. 그런데 서울에 거주하는 이 무주택 30대 가구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에 살지만 내 집 한 칸 없이 새 들어 사는 30대들이 역대 가장 많은 것으로 저요. 집계가 됐습니다. 네, 네. 남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네. 지난해 서울 30대 무주택 가구 수는 52만 7천 가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30대 주택 소유율도 점점 떨어져서 4명 중 3명이 무주택자였는데 맞벌이라고 해도 서울에 내 집 마련하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네. 서울에 아파트 사려면 한 푼도 안 쓰고 14년은 뭐 해야 한다는 얘기 반복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집값은 속절없이 뛰지만 사회 초년생이라 자금도 넉넉하지 않은 만큼 손 벌리지 않으면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꾸는데 네. 이 대출마저도 받기가 더 어려워졌죠. 그렇습니다. 청년층은 가장 바라는 주택 정책으로 자금 지원을 꼽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KB은행은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에 이어서 어제부터 창구대출까지 중단을 했고요. 네. 하나은행도 오늘부터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차단하고 다른 은행들도
대출 제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대출 총량을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자 은행들이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는 건데 네. 현금이 부족한 청년층에게는 더 크게 다가오는 대목이고요. 시장 원리를 저버리니 관치금융이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을 더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 이제 최대한 좀 큰 돈 들어가는 걸 줄이려고 아파트 월세로 가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는데 네. 서울 아파트 월세까지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평균 140만 원을 넘어섰다고요. 네, 참 내 집 마련도 어려운데 월세까지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예.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9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년 새 14% 넘게 오르면서 140만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4인 가구 중위 소득으로 따져봤을 때 버는 돈의 4분의 1이 다달이 주거비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계산이 됩니다. 그렇죠. 네, 치솟는 집값의 신규 공급은 줄고 대출 강화 등 규제들이 겹치면서 월세화 흐름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 같은 기간 7만여 건의 전월세 거래 가운데 월세가 10건 중 6건 이상일 정도로 이 비싼 값에도 월세를 찾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특히 정부의 전세 주담대 규제 강화로 이제 막 시작한 신혼부부 또 청년층은 전세 대출 한도가 줄어서 월세로 내몰리고 전세 매물 자체가 부족해서 실질적인 주거 선택지가 크게 좁아졌다는 지적이 나오고요. 맞아요. 시장에선 전세 매물이 줄고 가격은 뛰고 결국 월세를 찾는 수요가 몰려 여기서 또 가격이 오르는 악순환 구조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 뭐 우리 경제를 좀 전망해 볼까요? 국제통화기금 IMF가 내년 한국 경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고요. 네, IMF는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0.9%로 제시했는데요. 네. 올 하반기부터 회복 국면으로 진입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어허. 그러면서 내년 성장률은 올해보다 높은 1.8%로 전망했는데 내년에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감소하고 올해 추경 등의 정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기저 효과도 있다고 본 겁니다. 예. 이사회는 한국 경제가 대내외 충격 속에서도 견조한 회복력을 보인 점을 높게 평가하면서 경제 기초가 견고했고 또 정부의 정책 운용도 효과적이었다 짚었는데요. 특히 새로 출범한 정부의 단기 경기 부양책 또 중장기 성장 전략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여력과 상황을 감안했을 때 현 시점에서 완화적 통화 재정 정책이 적절하다는 진단도 함께 내렸는데 예. 올해 추경 편성과 내년 예산안의 지출 우선순위가 IMF의 권고와 일치한다고도 평가했습니다. 나름 좀 긍정적인 이야기인데 네. 근데 좀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한국 잠재 성장률 3% 달성을 위해서 구조개혁 노력을 강조했다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잠재 성장률 3%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구조개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제언했는데요. 네. 서비스업과 중소기업 규제 완화, AI 도입 등이 장기적 성장의 핵심이라면서 잠재 성장률 회복 이후에는 물가 상승 압력 등을 감안해서 재정 정책 기조를 조정해야 한다 강조했고요. 경기가 하방 압력을 받을 경우에는 추가 완화 정책을 고려하고 지원 효과가 높은 R&D와 혁신 분야 투자를 늘려야 한다 조언했습니다. 네. 최근 뉴스에서 좀 안타까운 사고 소식 계속 전해드립니다. 특히 차량 돌진 사고가 연달아 이어나고 있는데 제주도의 대표적인 관광지죠. 우도에서 차량 돌진 사고가 발생해서 1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어요. 사고 원인은 밝혀졌나요? 네, 현재 경찰과 국과수,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이 사고 현장인 우도 천진항에서 합동 감식을 벌이고 있는데요. 네. 차량 사고 기록 장치를 추출해서 사고 당시 제동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사고 차량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당시 상황을 되짚어 보면 이 60대 운전자가 몰던 승합차가 여객선에서 내리자마자 갑자기 속도를 높여 대합실 방향으로 150m가량을 돌진했다고 합니다. 주차돼 있는 차량들을 들이받고 대합실 옆 도로 표지판 기둥과 부딪히고 나서야 겨우 멈춰섰다고 하는데 배에서 내린 차량들도 사람들과 뒤섞이면서 피해가 컸다고 하고요. 이 사고로 길을 걷던 60대와 70대 남성 2명 또 차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 등 3명이 숨졌고 중경상을 입은 10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정부가
1949년에 도입된 국가공무원 당직 제도를 이 76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는데 그러면 당직 근무가 사라지는 겁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도가 확 바뀌게 되는데 네. 당직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고요. 아하. 개편 방안을 보면 행정기관은 앞으로 재택 당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재택이요? 여러 기관이 같은 청사를 쓰거나 위치가 가까운 경우에는 통합 당직실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약 석 달간 시범 운영을 거쳐서 내년 4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연간 57만 명의 공무원이 적용을 받는다고 하네요. 또 야간이나 휴일, 전화 민원이 많은 기관들에는 AI를 활용한 민원 응대 시스템도 도입이 된다고 하는데 예. 인사혁신처는 이번 개편으로 매년 100억 원대 당직비 예산과 356만 근무 시간이 절감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한편에선 이 비상사태 대응 때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마지막으로 조금 또 안타까운 소식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연예계에 큰 별이 졌죠. 원로 배우 이순재 씨가 오늘 새벽 향년 91살을 일기로 별세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참 마음 아픈 소식인데요. 쉼표 없이 달려온 배우 인생 70년, 연기만으로 한 세기를 건너며 시대의 얼굴로 인정받았던 이순재 배우가 영면에 들었습니다. 네. 향년 91세로 오늘 새벽 세상을 떠났는데요. 빈소는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되고 오후부터 조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1934년 함경북도 회령에서 태어난 고인은 4살 때 조부모를 따라 서울로 내려왔고 연기 인생을 삶의 나침반으로 삼은 건 서울대 철학과 3학년 시절로 1956년 유진 온일의 희곡 지평선 너머로 데뷔했습니다. 예. 오직 예술로서 연기를 택한 삶, 배우로서의 궁핍을 견디지 못해 아이들 돌반지를 팔아 만두가게를 차리기도 했지만 배우의 길로 돌아가야 한다는 일념으로 1961년 KBS가 출범하면서 연극인들과 함께 텔레비전 드라마에 참여했고 1965년 TBC 1기 전속 배우가 되면서 한국방송 역사를 함께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주요 작품은 손에 다 꼽을 수 없을 만큼 많고 아유, 예. 연기자로서 이미 경지에 올랐지만 끊임없이 자신의 연기 스펙트럼을 넓혀가면서 70대 들어선 거침없이 하이킥에 등장해 이 근엄한 이미지 벗어던지고 코믹한 네. 연기로 큰 사랑을 받기도 했었죠. 맞습니다. 또 연기뿐 아니라 예능 꽃보다 할배에서는 지치지 않는 체력 또 의욕 넘치는 모습으로 나이를 잊은 열정을 보여주면서 직진순재란 별명도 얻었고 구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연극 무대로 돌아가 도전을 멈추지 않았는데요. 국민 배우의 마침표에 곳곳에서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평생으로 빚은 연기의 빛은 영원히 우리 마음에 남을 겁니다. 깊은 애도와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 네. 이번에도 부디 좀 가짜 뉴스이길 바랐는데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하프타임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7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새벽부터 내린 비로 지금도 노면 곳곳이 젖어 있습니다. 터널 주변과 구분길, 램프 구간에선 오늘 계속해서 사고가 꾸준한데요. 먼저 서울시내 점심시간을 전후로 교통량 자체는 다소 줄어 있지만요. 내부수단도로 성수 쪽 홍지문 터널을 앞둔 3차로에서 사고가 나 뒤로 혼잡합니다. 또 구리 쪽 강변북로 한남대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중이고요. 공항 쪽 올림픽대로 동작대교 막 지난 지점 5차로의 작업 구간도 살펴 지나셔야겠는데요. 이 작업 지점 노량대교를 막 진입한 곳이라 뒤로 차선 변경 역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중에선 평택 제천선 평택 방향 음성 2차로가 대형 화물차 사고로 막혀 있습니다. 현재 시야도 답답하고 차로도 많지 않아서 뒤로 3km 구간 차들이 꽉 막혀 있고요. 중앙선 춘천 쪽 안동 분기점 부근으론 2차로 작업 여파 크게 받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공인혜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IT 세계 속 주목할 만한 이슈들을 짚어보는 시간 IT 연구소입니다.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덕진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요즘에 뭐 AI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 오픈 AI의 챗 GPT부터 떠올리실 것 같은데 네. 최근에 구글이 개발한 이 제미나이가 급부상하면서 챗 GPT 천하가 이제 끝났다. 이런 얘기도 좀 나와요. 실은 제가 이제 AI 관련 트렌드 책을 계속 쓰잖아요. 네. 근데 이제 AI 2026 트렌드 활용백과라는 책을 냈었는데 예. 거기서 첫 번째 키워드를 제가 꼽았던 게 뭐였냐면 네. 챗 GPT 독점 시대 종말 와. 이렇게 썼었어요. 이야, 한 수 앞을 내다보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흐름이 네. 야 이게 챗 GPT의 지금 발전 속도도 그렇지만 구글 제미나이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춘추전국 시대로 갈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구글 제미나이 3 프로가 나왔거든요. 네. 그랬더니 모든 테크 업계에서 야 이거는 이제 챗 GPT의 최신 버전인 5.1을 GPT 5.1을 뛰어넘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네. 심지어 이제 이거를 평가하는 여러 가지 벤치마크들이 있는데 네. 그중에서 되게 재미있는 벤치마크, 그러니까 비교할 수 있는 지표가 있어요. 예. 그 지표 이름이 뭐냐면 인류의 마지막 시험이라는 지표입니다. 예. 이게 뭐 하는 거냐면요. AI가 최근에 문제들을 너무 잘 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대학 교수, 수상 경영자 등 1000명의 전문가를 모아가지고 네. 이 대학원 수준 이상의 심한 문제를 이제 난이도로 만든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일부는 인간조차 답을 모르는 영역에 이런 내용들을 다 넣어놓은 겁니다. 난제 중에 난제. 네, 그렇죠. 난제 중에 난제를 넣어놔가지고 예. 문제를 딱 뽑아놨는데요. 네. 한 100여 개 정도의 문제를 갖고 단답형이나 객관식이 있는데 네. 이 문제들의 또 특징이 검색을 해서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AI가 생각을 하거나 그렇죠, 추론을 그렇죠. 하거나 고민을 해야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오, 예. 근데 지금까지 이 인류의 마지막 시험 문제가 나머지는 막 되게 많이 잘 푸는데 GPT-5가 100점 만점으로 치면 24.8점이었어요. 그 생각보다 좀 낮네요. 네. 갈 길이 먼 거예요. 예. 지금까지 이렇게 와서 24.8점이 왔는데 이번에 제미나이 3 프로가 네. 37.5점. 오. 확 늘었죠. 10점 이상. 예. 물론 아직 예. 50점 미치긴 하지만 그쵸. 그래도 훨씬 높네요. 네, 만약에 이거 다 풀면 인간보다 나은 거예요, 그렇죠. 진짜로. 예. 네, 정말로 그렇게 되는 정말 못 풀 거다라고 생각한 문제들인데 네. 이게 지금 나온 지 몇 년 안 돼서 37.8%까지 올라왔으니까 정말로 이 능력이 특히나 기존에 있었던 GPT보다 10점 이상 올라갔다라는 게 상당히 놀라운 스코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특히 최근 공개된 이 최신 이미지 생성 모델이 나노 바나나 프로인데 네. 이 나노 바나나 이름도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네. 하고 많은 것 중에 왜 이 바나나를 사용한 걸까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번에 제미나이 3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그 시험 문제 풀기 이런 거는 솔직히 일반인들한테는 잘 안 와닿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제미나이가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인터넷상을 엄청 뜨겁게 달구고 네. 있는 이유가 예. 그림 그리기 기능이 정말 대단해요. 네. 예를 들면은 뭔가 그림을 그렸을 때 이거 진짜 사실인가 가짜인가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그 모델의 이름이 나노 바나나입니다. 그러니까 아하. 제미나이 안에 그림 그리는 메뉴 탑재가 돼 있는데 네. 그걸 별도로 그림 그리기가 아니라 나노 바나나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왜 지었냐에 대한 사람들이 궁금증이 많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냥 새벽에 야근하고 있던 구글 직원이 예. 갑자기 이름을 붙여야 돼가지고 자기의 있는 닉네임을 정말요? 닉네임을 그냥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원래는 이름이 나이나 라이징 한이라는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나이나니까 나노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나노가 되게 작은 거니까 그렇죠. 나노를 붙이고 뒤에 뭘 붙일까 하다가 바나나를 붙인 거예요. 근데 이걸 왜 그랬느냐 새벽 2시에 그걸 왜 해야 됐냐면 실은 이제 이 AI 모델들 아까 말씀드린 벤치마크 하듯이 네. 테스트하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네. 근데 요즘에 AI 회사들이 처음부터 자기네 회사 걸 땅 하고 내는 게 아니라 그런 테스트하는 사이트에 몰래 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경쟁을 시켜보는 거예요. 이름을 가리고. 네, 그러다가 이제 뭔가 이게 성능이 좋다라고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정식 출시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 LMRN라고 하는 이 벤치마크 사이트에 올리긴 해야 되는데 새벽 2시에 무슨 이름을 올릴까 생각을 하다가 야근하고 있던 그분이 나노바나나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갑자기 온라인상에서 나노바나나가 엄청 좋대라고 하면서 계속 관심을 끄니까 예. 이름도 예쁘고 하니까 그냥 쓸까라고 했다가 오히려 지금까지 구글은 기술은 좋은데 뭔가 이렇게 마케팅적으로 못한다는 얘기 들었었거든요. 네. 게다가 이번에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상당히 좀 재미있는 이름으로도 이번에 정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뭔가 더 임팩트 있게 많이들 탁 다가왔던 것 같고. 네, 맞아요. 나노바나나 같은 경우에 제미나이 3 프로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이미지 생성 편집 툴인데
이전 버전이 재미나이 2.5였고요. 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달라진 건지 비교해 네. 보셨을까요? 가장 쉬운 건 역시 챗GPT랑 비교해 보면 되겠죠. 네. 그래서 챗GPT로도 그림 그리기를 잘할 수 있고 그게 한창 유행했던 게 지브리 스타일 뭐 이런 거 그렇죠. 있었잖아요. 네, 전 세계적인 유행이었죠. 그죠. 근데 이제 네. 지브리 스타일을 해보신 분들은 약간 아쉬운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제 얼굴을 지브리 스타일로 그렸어요. 그러면 꽤 마음에 들게 나올 수도 있지만 네. 어떤 분들은 마음에 안 들게 나올 수도 있죠. 예를 네. 들면 너무 뚱뚱하게 나왔어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그거를 뚱뚱한 걸 바꾸고 싶으면 좀 날씬하게 그려줘 하면은 그려주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캐릭터가 바뀌어요. 아예 다른 네. 사람이 되는군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내가 그린 그림을 네. 유지를 하면서 그렇죠, 그냥 그렇죠. 날씬하게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기존에 있던 AI 그림 그리기의 최대 단점이 뭐냐면 기존에 있었던 것들 일관성 유지가 잘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일관성 유지가 안 된다는 건 어떤 문제를 갖느냐? 네. 그냥 우리가 재미있게 쓸 땐 상관이 없는데 상업적으로 써야 된다. 그렇죠, 라고 하면은 그렇죠. 뭔가 제가 작품을 만들고 네. 일부만 고쳐야 되는데 일부가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것들이 고쳐진다. 예. 라고 하면 이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재미의 요소 수준이었는데 이 나노 바나나가 이걸 해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첫 번째로 뭔가 그림을 그려놓고 이걸 약간만 고쳐봐라고 말로 하면 네. 마치 우리가 포토샵에서 뭔가 수정을 하는 것처럼 수정이 되기 시작하니까 네. 사람들이 이걸 갖고 여러 가지를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그 중에서 또 한 가지 재밌었던 게 이게 이미 제미나이 2.5 때도 됐었던 건데 제미나이 2.5 때 예를 들면 의자가 있어요. 근데 네. 의자에 내가 그걸 광고하고 싶어서 의자에 앉아 있는 외국 캐릭터 혹은 외국인 모델을 그려봐라고 하면은 네. 말만 하면 실제 광고처럼 실제 의자는 유지가 되는데 그 안에 모델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되면은 광고에서 모바일에서 뭐큰 이미지까지는 아직 안 뽑혔지만 네네네. 쓸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상당히 놀라웠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거기에 이번에 제미나이 3의 나노 바나나 프로가 되니까 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기 시작하는데 예. AI가 이제 생각도 하면서 그림을 그립니다. 호호호. 이게 무슨 말이냐? 네. 예를 들면 말도 안 되는 건데 이런 게 돼요. 네. 제가 경주 불국사 3층 석탑을 네. 얘한테 얘기를 하면서 네. 이 내용을 너가 경주에 있는 불국사 3층 석탑 분석을 해서 네. 거기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3층으로. 네. 그다음에 층마다 어떤 걸로 되어 있는지를 하얀색 분필로 필기체로 써. 하얀색 분필로 필기체로 써. 예. 네. 구체적이네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네. 실제로 인터넷에서 얘가 경주 불국사를 일단 찾아서 예. 비슷하게 이미지를 그려요. 예. 그다음에 경주 불국사에 대해서 내용을 검색을 해요. 그럼 네. 경주 불국사에 대해서 뭐 1층은 이런 거다, 2층은 이런 거다, 그렇죠, 3층은 이런 거다를 정리할 거잖아요. 네. 그걸 마치 사람이 선생님이 설명을 이제 써주듯이 와. 그 이미지 위에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흰색으로 필기체로 네. 써주기 시작을 해요. 분필로. 네, 그러니까 이게 AI랑 같이 공부를 하거나 와. 생각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이런 걸 할 때 과거에는 한글이 깨졌어요. 한글이. 그렇죠. 네, 그래서 계속 영어는 잘 되는데 한글이 맞아, 안 되고 맞아. 이랬는데 네. 이번 제미나이 3 나노 바나나 프로에서 드디어 한글이 제대로 됩니다. 와. 그래서 제가 뭔가 얘기를 하면 네. 이걸 갖고 되니까 그럼 이런 거 갖고 뭐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예를 들면 네. 우리도 이제 유튜브 계속 올리잖아요. 네네. 특정 유튜브 썸네일을 만들어. 예를 들면 뭐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유튜브 썸네일을 만들어. 네. 라고 한 줄 써주면 네. 그럴듯한 유튜브 썸네일이 이제 나와요. 뚝딱 그냥. 네, 예. 그냥 그림까지 다 돼서 나오거나 아하하하. 아니면은 인포그래픽을 그려라 라고 하면 나온다거나 네. 아니면은 음료수 하나를 사진으로 찍어서 네. TV 광고 콘티를 만들어 봐 라고 하면은 4코짜리 광고 콘티가 나옵니다. 엄마. 네. 그리고 이제 제일 또 이제 일반인들이 쓰시기에 되게 놀라운 건 예를 들면 지금 임정현 아나께서 네. 니트를 입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럼 지금 입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은 다음에 네. 예를 들면 정장 사진 한 장 주고 내가 이 정장 입었을 때 어떻게 될 것 같아? 해봐. 이 모습 그대로. 예, 라고 하면 포즈랑 내용을 그대로 하고 와. 정장 입은 모습을 바꿔줘요. 이야.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가능해지는 시대가 돼버린 이게 나노바나나의 모습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놀라움과 두려움과 이거 범죄에 쓰이는 거 아닌가라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게 기술이 지금 풀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구체적으로 보니까 이런 조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후 4시에 따뜻한 햇살의 느낌으로 뭐 그림을 그려줘. 오전 10시에
비가 내리기 직전에 그 스산한 분위기로 그려져 해도 이것도 네. 구체적으로 좀 반영이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야. 우리가 얘기한 대로 이제 네. AI가 생각을 해서 뭔가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네. 아까 말씀하신 오후 10시에 뭔가 스산한 날씨가 뭘까라는 걸 그렇죠. 본인이 생각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런 사람의 표현처럼 그림을 그릴 때 요소로 쓰기 시작을 해요. 와. 그럼 그걸 바꾸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저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네. 예를 들면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나노바나나를 이제 설정을 하고 나서 네. K-팝 아이돌 같은 프로필 이미지 만들어라고 하면 네. 세상에 없는 그냥 되게 그럴듯한 남성 아이돌이 나와요. 인물을 만들어내요. 네, 맞아요.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근데 처음에 만들었을 때 되게 도시적인 느낌이고 저녁 같은 느낌의 배경이 나오더라고요. 아, 예. 근데 제가 오후 4시에 따뜻한 햇살의 느낌처럼 그 그림을 바꿔라고 했더니 인물은 그대로 있는데 네. 뒤에 배경이 네. 정말로 이런 약간 가을 톤 같은 느낌 오, 있잖아요.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비춰주는 이런 느낌이 나요. 예.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오전 10시 비가 내리기 전에 스산한 분위기로 바꿔봐. 이랬더니 갑자기 네. 그 무슨 광고에서 보면 약간 흑백 비슷하게 비네팅 효과가 되는 거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되면서 되더니 아. 제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터넷에서 조금은 좀 유치한 옷을 하나 찾아가지고 네. 이 옷을 입혀줘 했더니 그 엄청난 그 진지한 분위기에서 갑자기 웃긴 옷을 입고 진지한 표정으로 하고 있는 것도 그냥 나오는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이제 되기 시작을 하니까 결국에 네.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런 구체화되어 있는 내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를 글자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진짜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야, 이제는 진짜로 AI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고요. 네네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까 한글도 이제 잘 읽어낸다면서요? 글꼴도 잘 표현을 해내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네. 이제 두 가지인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네. 그림 안에서 뭐 예를 들면은 뒤에 있는 간판 같은 것도 잘 하는데요. 네.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하게 쓰는 거의 이제 워드 프로세서인 한글 있잖아요. 네, 네, HWP. 네. 그거를 지금까지 글로벌 AI 회사들이 그 파일을 못 읽었거든요. 그랬겠죠. 네, 근데 이번에 제미나이가 그걸 읽기 시작을 했어요. 와. 네, 그럼 이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우리나라에 있는 문서들도 이제 AI가 다 학습하고 그러네. 공부하고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되게 큰 의미를 갖는다고 저는 보는 게 예. 지금까지 우리나라 회사들이 일종의 보호막 아닌 보호막 같은 걸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공에 있는 문서나 이런 거를 이제 해외에 있는 AI들이 못 읽었거든요. 네, 네. 한 HWP 때문에. 예. 근데 이걸 이제 읽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글로벌 경쟁에서 더 우리가 심화되고 좀 치열한 경쟁이 이어지겠구나. 그리고 반대로 구글 사용자들은 이제 공공에 있는 문서들도 막 쓸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이전 버전 출시되고 8개월 만에 이번 나노바나나 3가 나온 건데 이렇게 단기간에 비약적인 향상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이 뭘까요? 네, 제미나이 3.0이 이제 딱 8개월 만에 빠르게 올라온 이유 중에 이게 되게 크게 중요한데요. 구글이 거의 AI 회사 중에 유일하게 엔비디아 GPU를 안 쓰는 회사예요. 아하. 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엔비디아의 GPU를 기반으로 해서 오픈 AI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구글이 워낙 이 GPU를 많이 쓰다 보니까 구글에서는 자체적인 TPU라는 거를 만들어서 쓰거든요.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GPU 얘기할 때 했는데 네. 근데 아직까지 그 성능이 안 나와가지고 이 GPU랑 섞어서 썼어요. 근데 이번에 이번에 제미나이 3를 만들 때는 네. 정말로 이 구글의 TPU, 그러니까 구글에 있는 연산 칩으로만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컨트롤할 수 있게 됐다라는 예. 거고 두 번째는 이 데이터의 양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데가 어딜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미지도 영상도 검색도 구글이 제일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엄청나게 밀어넣었더니 실제로 이게 더 똑똑해지는구나라는 거를 한 번 더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구글은 실은 이 AI 사업에 투자에 초기에는 조금 약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챗GPT 나오고 나서 모든 역량을 지금 이 AI 쪽에 집중하고 있고 심지어 은퇴했었던 CEO도 다시 돌아와가지고 하고 있어요. 네. 그런 역량들이 이번에 좀 제대로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AI가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구나 하면서 감탄은 하지만 실제 일상에서 이거를 어디에 쓸까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어디에 어떻게 활용해 보면 좋을까요? 실제로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큰 거는 이제 내가
뭔가 그 자영업자다라고 하면은 그 네. 자영업자들이 여러 가지 이미지를 만들고 움직이고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네. 그리고 또 직장인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AI가 이제 PPT도 이걸로 꽤 그렇다게 잘 만들거든요. PPT. 네, 와. 그래서 노트북 LM 같은 거 쓰면은 네. 내가 어떤 문서를 줬을 때 정말 괜찮은 PPT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거 해봐도 되고요. 네. 유튜브 할 때 저작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미지 되게 고생 많으시잖아요. 네, 네. AI로 그냥 이제 만들어서 쓰면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또 이것도 상당히 흥미로운데 드론뷰 같은 거 찍으려면 원래 돈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네. 들면 자영업자분들이나 펜션 하시는 분들이 네. 내 식당을 아니면 내 위치를 드론뷰로 찍었으면 좋겠는데 네. 이것도 AI로 됩니다. 사진 찍어가지고 영상으로 드론뷰로 만들어달라고 그러면 완전 긴 건 아니지만 8초짜리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로 활용해 보실 수 있는 게 많으니까 일단 써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의 비약적인 발전 그 속도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IT 연구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덕진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1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는 형제끼리 생긴 모습이 정말 비슷한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누군가가 말해주지 않아도 과적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인데요. 이처럼 서로 많이 닮았다고 할 때 누구를 빼다 박았다 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은 아빠나 엄마의 얼굴 모습을 빼다가 아이 얼굴에 그대로 박아놓은 것처럼 정말 닮았다는 뜻으로 생각해서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일부 지역 방언이고 표준어는 아닙니다. 생김새나 성품 따위를 그대로 담는다는 뜻의 표준어에는 빼닮다와 빼쏘다가 있습니다. 그의 고집은 아버지를 쏙 빼닮았다. 또 맞다른 생김새가 어머니를 빼쏘았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판에 박은 듯이 매우 비슷하게 닮은 사람을 두고 판박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서 아들의 얼굴이 아버지와 판박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요. 그리고 서로 얼굴이 매우 닮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를 때 국화빵이라든지 붕어빵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빠와 딸이 국화빵이다. 또 그 집 아들은 아버지와 붕어빵이다. 같이 말이죠. 그런데 이 국화빵이나 붕어빵이라는 표현은 가까운 친구 사이라면 써도 괜찮겠지만 그리 품위 있게 들리는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대신 빼닮다나 빼쏘다 같은 말로 표현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비
비에 먼지와 황사가 섞여 내리고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여전히 나쁨을 보이고 있고요. 인천은 매우 나쁨까지 올라 있습니다. 세종과 경기, 충남, 전북 지역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낮 동안은 전국의 공기가 탁하겠고요. 차츰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저녁부터 대기질이 차츰 나아질 전망입니다. 지금 전국이 흐린 가운데 곳곳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늦은 오후에서 밤까지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오겠고요. 대기가 불안정한 일부 지역은 천둥 번개가 치고 돌풍이 불거나 쌀아구박이 떨어지기도 하겠습니다. 또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와 제주 산지에는 1에서 5cm 정도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지금 강원 산지에는 대설주의보가, 서해안과 전남 해안, 제주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9도, 대전, 광주 11도, 대구 12도, 부산 16도 등으로 어제보다 5도에서 8도 정도 낮아 쌀쌀하겠고 내일 아침에는 서울 2도, 철원 0도, 대구 4도까지 떨어져 추워지겠습니다. 모레 목요일에는 다시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8.5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세상의 모든 정보 2부 시작합니다. 2부에서는 정치, 국제 이슈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뉴스 하고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작은 궁금증도 신속 정확하게 해결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화요일 코너 돈 되는 라디오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인들을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푸른 씨앗의 이 가입 요건, 방법, 또 장단점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도 해드리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5분께는 커피와 베이글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또 저희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달 2일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앞두고 민주당이 AI 사업 등 국정과제 예산을 반드시 사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국민연금까지 환율 방어에 동원했다며 외환시장 불안 책임을 국민 노후에 떠넘겼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수출 호조 등의 영향으로 소비 심리가 큰 폭으로 개선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달 소비자 심리지수가 112.4로 지난달보다 2.6포인트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2017년 11월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인 1949년에 도입됐던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76년 만에 사라집니다. 복종의 의무는 지휘 감독에 따를 의무로 바뀝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지하철 1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다음 달 12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전산망 마비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작업자들이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상황에서 절연 작업도 없이 작업을 진행하는 등 인재였던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원장과 시공업체 관계자 등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동 아프리카 순방길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 이제 마지막 방문지인 튀르키예에 도착해서 어젯밤 정상회담을 가졌어요. 이 회담 100분 넘게 이어졌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두 정상이 단독 회담하고 확대 회담하고 그 후에 MOU 서명식 갖고 공동 언론 발표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이 양국은 먼저 보훈 협력에 관한 MOU 체결. 그러니까 튀르키예 특히 우리 형제의 나라잖아요. 참전 용사 가족과 후손에 대한 지원을 더 공고화하겠다라는 걸 약속했고요. 원자력 협력 MOU를 체결했는데 지금 튀르키예가 신업 원전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의 수주 발판을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공사가 입찰에도 참여를 하기도 했고요. 또 튀르키예 도로청과 한국도로공사 등 이런 여러 주체가 참여해서 도로 인프라 분야 협력 MOU를 서명을 한 건데요. 이것도 뭐 차나칼레 대교 그 다리를 건설한다거나 뭐 유라시아 해저 터널 이런 인프라 건설 협력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기업들의 먹거리가 될 수 있겠다 이런 거고요. 이 외에도 신재생 에너지, AI 포함한 첨단 과학기술 분야 전략적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고요. 양국 간의 경제공동위원회도 10년 만에 재개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 튀르키예 순방 앞서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튀르키예에 향하는 이 대통령 전용기에서 남북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 주소에 대해서 좀 강한 어조로 위기감을 드러냈다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른손으로 싸우면서도 왼손으로 악수하는 게 세상의 이치이고 아무리 적대적인 국가 간에도 한라인 비상연락망은 가지고 있는데 남북은 모든 연결선이 다 끊겼고 그것은 매우 위험한 상태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우발적인 충돌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까지 왔다라고도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왜 저번에 그 군사분계선에서 오해가 생겨서 뭐 그런 얘기도 했듯이 어떤 오해로 인한 총격이나 그런 우발적인 사고들이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특유의 그런 직설적인 설명들이 나왔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비전향 장기수들이 나이가 다 90살이 넘었는데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분들이고 잡아놓는다고 해서 뭐 아무런 실익도 없고 그래서 고향으로 본인들이 돌아가겠다는 거를 막을 것도 없고 막을 필요도 없으니 우리가 북한으로 돌려보내겠다고 하는데 시도에 그런 반응조차 없다라는 이런 상황을 설명한 거고 또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남북 관계가 워낙에 단절돼 있다 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국익의 문제를 정략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다 망가뜨렸다. 이렇게 사실은 윤석열 정권을 겨냥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결과를 두고 업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말인즉슨 업보이기 때문에 다시 그거를 수습하려면은 원래 되돌리려면 더 많은 품이 들잖아요. 그런 얘기를 또 한 거고 그 과거 한국 정부의 기조들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서 대북 방송은 쓸데없는 바보짓이었다. 접경선 근처 주민들 고통받고 정신병원까지 가게 되는 일들 우리 스스로 만드는 일이 되게 바보 같았던 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의견들은 사실 앞으로 우리 이제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할 건지 뭐 그런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 대북 단파 방송을 중단한 것에 대해서도 요즘에는 인터넷 뒤지면 다 나오는 건데 그 대북 단파 방송 하는 것도 돈이 들고 정치적 이익 외에는 아무런 것도 얻을 수 없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흡수통일 주장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정부는 흡수통일을 할 생각이 없다라는 부분을 명확히 했는데요. 거기서 그렇게 한다고 한들 거기서 생겨나는 엄청난 충돌과 비용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기도 했고요. 또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뭐 일부 축소하거나 연기하자고 하는 주장도 물론 있지만 지금 당장 말하기는 어렵고 향후 싸울 필요가 없는 체제가 구축됐을 때 그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별로 안 좋아하는 돈 드는 합동 군사훈련 이런 거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은 예민한 문제니까 예단하기 어렵다. 쉽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극도로 말을 조심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이라고 수식어를 붙였잖아요. 네네. 그래서 미국에도 정당성을 보여주는 아하.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뭐 평화 내가 종전을 이룩할 것이다. 예. 평화상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말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그런 화법을 썼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이제 튀르키예 국빈 방문 일정을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 오늘 귀국길에 오르죠. 네.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튀르키예 등등 이 영향력이나 지리적인 측면이나 중동 지역의 핵심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실은 그 중에서도 특히 좀 가시적인 성과로 꼽을 수 있는 나라를 아랍에미리트 방문을 꼽았는데요. 예. 이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 도착하기 전에 먼저 강훈식 비서실장 특사로 보내서까지 이렇게 공을 들였잖아요. 네. 근데 그때 특사로 갔을 때 강훈식 실장이 이제 작업을 한 거는 미리 협업 분야들을 좀 세부적으로 많이 정리를 해두고 구체적인 사업을 다 발굴한 상태였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네. 반면에 이재명 대통령은 아쉬움에 대해서도 가감없이 토로를 했는데요. 지금 해보니까 대한민국의 대외관계 이 관리 부분이 되게 분절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마다 다 쪼개져서 관리하니까 서로 타 기관이 뭘 하는지도 모르고 이 업무 분장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따로 놀고 있다 이렇게 일침을 가했는데요. 특히 우리가 또 뭐 인적 자원, 무역 이런 거에 기대는 통상국가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이 너무 미비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어쩌면 이 대통령실 차원에서 외교 채널 개선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어쨌든 이렇게 외교 일정 마무리를 했고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불과 12일 만에 G7에서 데뷔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무려 계산을 해보니까 취임한 다음에 6개월 안에 5번,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꼴로 이렇게 굵직한 정상회의들을 소화를 한 거죠. 그러네요. 올해 이제 2025년 다자외교 일정은 이걸로서 사실상 마무리가 된 거고요. 네. 오늘 한국으로 출발해서 이제는 산적한 국내 현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함께 이제 국내로 눈을 돌려서요. 여야 정치권 소식 보면요. 더불어민주당은 잠시 후에 이 사법개혁 법안 초안을 공개하는 공청회 열고요. 국민의힘은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다고요? 네, 먼저 더불어민주당 보겠습니다. 오후 2시에 사법행정 정상화를 내걸고 법원행정처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초안을 공개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판사들이 은퇴하고 나면 이제 정관 예우를 받잖아요. 뭐 그런 기관들을 줄이거나 뭐 비리 법관 징계를 실사화한다, 실질화한다, 뭐 이런 내용. 판사 회의도 좀 더 구체적으로 실질화한다.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또 업계 이야기를 들어본다라는 취지로 대한변협 등 변호사단체하고 시민사회 등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진행합니다. 원래 민주당은 조금 대통령이 순방가 있는 동안은 로우키였어요. 대통령의 순방에 조금 더 조명을 맞추도록 했는데 이제는 또 순방 일정이 마무리가 됐고 그리고 워낙에 또 내란에 대해서 매듭을 지어야 된다. 특히나 그 강성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지규현 판사 이런 뭐 우려나 불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요구가 커지면서 민주당도 이제 좀 개혁안을 의제로 띄우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국민의힘은 연일 그 여론전에 집중을 하고 있죠. 오늘도 지방 순회를 했는데 경북 구미로 갔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고 내란 전담 재판부를 겨냥해서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 대장동 항소포기 관련해서는 여당하고 계속 만나서 뭐 국정조사를 어떻게 할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도 여야 원내지도부 간의 만남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관측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렇게 연일 강경투쟁 모드를 이어가면서 이 모든 법안에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요. 네, 국민의힘이 사실상 좀 별다른 새로운 이슈 파이팅은 좀 못하고 대여 투쟁, 정부에 대한 공세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나 국민의힘으로서는 되게 공을 들일 수밖에 없는 지금 시기가 되게 중요한 게 곧 있으면 12.3 비상계엄 1주년이 되고 장동혁 대표 취임 100일인데다가 여기에 플러스로 추경호 의원 영장실질 심사도 요때쯤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정부 강경투쟁으로 가고 있는 건데 그중에 카드 하나가 필리버스터 카드인 거죠. 장동혁 대표는 고개를 숙이면 부러질 것이다.
그래서 절대 굽히지 않겠다라는 뜻을 시사했고요. 네. 여러모로 그러니까 뭐 외연 확장 이런 우려도 나오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산토끼 잡을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집토끼라도 우리가 좀 붙들어 매야 된다라는 예. 심정으로 지지층 결집에 좀 도모를 힘쓰는 것 같고요. 네. 그런데 막상 이제 지방선거를 뛰어야 되는 지자체장들이 애가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일례로 뭐 박형준 부산시장이나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모처럼 그 윤호개인과 거리두기를 공개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지만 장동혁 대표의 뜻은 완고한 상황이고요. 일단 먼저 27일로 예정된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네. 다만 이 필리버스터 방침 같은 경우에는 쟁점 법안에만 건다는 게 아니고 민생 법안 포함해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할 걸로 검토를 하고 그렇죠.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자,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범죄 수익을 소급해서 환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 대장동 범죄 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죠.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바로는 이거죠. 검찰의 항소 포기 때문에 수천억 원 범죄 수익을 환수해야 되는데 범죄자에게 이거 다 그대로 기속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이미 발생한 그 범죄 수익 전액을 원칙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하도록 하고 국가도 민사소송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디선가 누군가가 취득한 재산이 있는데 그게 대장동과 연루돼 있어 보인다라고 한다면 관련 재산을 모두 환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네. 어제 국민의힘이 이것과 관련해서 긴급 토론회를 열었고요. 그래서 당론으로 특별법을 추진한다는 겁니다. 네. 나경원 의원은 범죄 수익은 지옥까지 쫓아가서라도 돌려받는다는 각오로 국고에 환수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사실 의석수를 고려해도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이 필리버스터는 이제 법안을 막는 거잖아요. 네.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특별법은 통과를 하도록 하겠다. 이것이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는 것인지 요거는 좀 전략적으로 성립하기가 어려운 그런 전제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대검찰청에 설치된 헌법 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 이 12.3 비상계엄 가담자를 확인하기 위한 본격 활동에 들어갔는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 집중과 절제를 원칙으로 지시했다고요. 네, 김민석 총리가 어제 실무자들 처음으로 불러 모았어요. 네. 근데 이 처음에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가 꾸려지게 된 이유가 처음엔 그런 거였어요. 계엄 가담자들이 징계는커녕 오히려 승진을 하고 있더라. 네. 그래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박탈감을 느낀다. 네. 이런 거였는데 반대급부도 늘 있기 마련이죠. 네. 공무원에 대한 검열인가? 혹은 입맛에 맞지 않는 공무원은 찍어내겠다는 건가? 이런 비판과 우려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듯 굉장히 원칙과 절제 요 말을 강조를 했어요. 네. 모두 발언이 1분 30초 짧은 시간이었는데 여기서만 원칙과 절제라는 말을 7번이나 언급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TF가 이제 이런 기조 하에 12일까지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센터 운영해서 내년 2월 초에 인사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를 구성하지 않기로 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가 행안부면 행안부 이런 식으로 기관마다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정부 그렇죠. 48개 기관에 설치를 하는 건데 네.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부의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를 구성하지 않겠다고 의결을 했습니다. 네. 원래 정부가 49개 기관에 이제 설치를 할 거다 했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봐라. 네. 이렇게 했는데 인권위가 자체적으로 표결을 했더니 우리는 안 만들겠다. 이렇게 된 거죠. 예. 위원 2명하고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반대표를 던진 걸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 안창호 위원장 비롯한 인권위 위원 5명은 그 비상계엄 관련해서 그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안건에 찬성했던 인물들입니다. 네. 그래서 내란 특검에 내란 선동, 선전 혐의로 고발당했던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이 인권위 위원들이 TF를 안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공무원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라는 이유입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김건희, 김용현의 인권을 지키겠다면서 구치소 방문 결정을 강행해놓고 공무원의 인권을 방패로 내세우고 있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고요. 예. 인권위는 이 내용을 다음 달 1일에 다시 상정해서 논의한다고 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국제 뉴스 살펴보면요.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 한 달 만에 전화 통화를 했는데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 초청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SNS에 직접 밝힌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했으니까 내년 4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방문을 하고 예. 그리고 내년 말 이전에는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국빈 방문할 거다. 서로 차례로 오갈 거다라는 건데 네. 다만 이 시 주석이 미국에 간다는 거 이건 수락한 건지는 아직 확인이 된 바는 없고요. 예. 그리고 이 미국과 중국 정상 간의 통화에서 또 타이완 관련 언급이 있었는데 네. 중일 갈등이 워낙에 격화되면서 그렇죠. 중국이 오히려 좀 미국하고 얘기를 하면서 일본을 좀 고립시키려는 그런 모양새도 있습니다. 네.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조를 한 거죠. 타이완의 중국 복귀가 전후 국제 질서의 핵심이다. 이렇게 자신들의 입장을 피력한 건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중국 신화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2차 대전 승리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미국은 대만 문제가 중국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한다라고 말했다고 이 중국 매체입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그렇게 나오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래도 자신의 SNS에는 이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타이완에 대해서 키워드를 넣지도 않았고요. 근데 이런 살얼음판 속에서 일본도 또 가만히 있지 않아요. 중국이 저렇게 움직이는데 우리가 이대로 있을 수만은 없다. 그렇죠. 좀 이런 분위기인데요.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오늘 전화회담을 갖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과연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어떤 인식을 보여주고 어떤 기조로 방침을 정할지 이게 관심사로 쏠리는데 전문가들은 이번 통화가 향후 동북아 안보 지형의 가늠자가 될 거다 이렇게 관측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통화에서 또 어떤 내용이 나올지 기다려보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바로 세모정에 물어보세요. 당신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허리띠를 졸라매도 벅찬 고물가 시대, 여러분 주머니 사정에 꼭 맞는 맞춤형 재테크 솔루션 처방해드리겠습니다. 세모정 톡톡 상담소 돈 되는 라디오, 한국경제교육원 서형노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퇴직연금 얘기인데 기존에 얘기했던 거랑은 좀 다른 상품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최근 DC형 퇴직연금이나 개인형 퇴직계좌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네. 오늘은 푸른 씨앗 퇴직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네.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오늘 처음 접했어요. 네. 그 푸른 씨앗은 퇴직연금 가입률이 대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인데요. 네. 기금형 퇴직연금은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수탁법인이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모아서 운용하고 그 수입을 가입자에게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운영된 푸른 씨앗은 지난 3년간 연평균 6% 이상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록했고 올해 9월 말 기준 누적 수익률은 22.54%에 달합니다. 야, 수익률이 꽤 괜찮아 보이는데 이게 그러니까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닌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애석하게도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과 퇴직연금 도입률이 낮은 사업장에 퇴직연금 제도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라서요. 30인 이하 중소기업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퇴직연금 가입률이 23%로 현저히 낮았거든요. 수익률도 당연히 적었고요. 그래서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수익률을 확보하기 위해 푸른 씨앗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건데 여러 혜택들도 있어서 가입 사업장 수가 계속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도 시행 3년 만인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보면
총 3만 1,236개의 사업장과 14만 1,400명의 근로자가 가입했고 예. 적립금 규모는 1조 2,545억 원에 달하는데요. 어허. 규모가 커질수록 운용 비용은 줄고 수익률은 안정되니까 해당하면 가입하는 게 좋겠죠. 네. 자, 세무정 톡톡 상담소 돈 되는 라디오 시간. 오늘은요, 이 중소기업 노동자들을 위한 퇴직연금 제도 푸른 씨앗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서영로 원장님과 상담도 해드리고요. 추첨을 통해서 커피와 베이글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실 곳은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콩 게시판이나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이 푸른 씨앗 퇴직연금 뭐 여러 혜택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최저임금의 130% 미만을 받는 저소득 근로자에게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금 각각 10%를 네. 국가가 지원하고요. 3년간 수수료 전액 면제도 제공합니다. 오, 네. 지난해까지 가입한 사업장 2만 3천 곳이 총 78억 원을 면제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오, 네. 그리고 기금형 제도라서 가입자가 금융상품을 들여다보고 하나하나 골라야 하는 게 아니라 편하다는 장점도 있고요. 네. 또 수익률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사업주나 뭐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게 원금 보장이 안 된다는 점이 조금은 장벽으로 나타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확한 말씀이신데요. 네. 푸른 씨앗이 정부 지원 제도지만 네. 퇴직연금의 한 종류이므로 금융 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푸른 씨앗에 가입하려면 근로자 가반수 동의가 필요한데요. 네. 이 원금 손실 가능성으로 가입을 반대하는 근로자도 꽤 있어서 푸른 씨앗을 신청했다 취소했다는 사업장도 꽤 있더라고요. 예. 물론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단점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푸른 씨앗은 전문 자산운용기관에서 체계적인 자산운용을 해주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좀 높은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기준 안정적인 자산인 국내외 채권 80% 내외 그리고 국내외 주식 15% 내외 그 외 단기자금 등으로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주의할 필요는 있지만 괜찮지 않나 싶은데요. 반대로 다양성이 부족해서 분산 투자를 중시하는 가입자에겐 조금 부족하다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사용자가 직접 비중을 설정할 수 없어서 맞춤형 전략을 원하는 투자자에겐 성이 안 찰 수도 있고요. 네네. 또 푸른 씨앗이 운영 성과를 내고 있지만 아직 기간이 좀 짧다 보니까 그렇죠. 검증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점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인지하고 가입을 하셔야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님은 이 상품을 추천하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 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네. 퇴직급여 제도는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로 나눠볼 수 있을 텐데요.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미리 적립하지 않다가 네. 근로자가 갑자기 퇴직을 하게 되면 목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 사업이 잘 될 땐 괜찮지만 힘든 시기에는 매우 버거울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푸른 씨앗에 가입하는 게 여러 혜택도 있기에 사업주 입장에서도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네. 중소기업은 퇴직연금 도입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근로자는 더 많은 노후자금을 적립하면서도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불안을 덜 수 있으니 모두를 위한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뭐 DC형 퇴직연금 가입해서 납입 중인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그럼 푸른 씨앗으로 이전만 가능한 건가요? 한 사업장에서 DC 제도와 푸른 씨앗을 모두 가입해 병행 운영할 수도 있고요. 근로자는 원하는 제도를 선택해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예. 푸른 씨앗에 가입했다고 기존에 운영하던 퇴직연금 제도를 사용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네. 두 곳 모두 유지하면서 근로자의 취향에 따라 푸른 씨앗 또는 기존에 운영하던 퇴직연금을 선택하면 되는데 네. 중요한 건 이중 납입은 불가능합니다. 원하면 이전도 가능하고요. 네. 다만 DC 적립금 일부만 푸른 씨앗으로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고 네. 기존 적립금을 보존한 채 이후 부담금부터 푸른 씨앗에 적립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던데요. 네. 가입할 때는 30인 이하 사업장이었는데 네. 뭐 사업이 뭐 번창해서 확장되어서
30인 이상이 되면 해지해야 하는 거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이 경우 기존 가입 인원은 유지되나 신규 지원은 제한될 수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채권 정치권에서 네. 이 대상을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늘리려는 움직임도 있으니까 조금 지켜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DC형과 비교를 하면 DC형은 정부 재정 지원은 없지만 근로자가 추가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제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시는데요. 네. 추가 납입 시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고요. 또 DC형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는 것도 크죠. 네네.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최저임금 130% 이하 급여를 받는 분이라면 푸른 씨앗 가입 시 추가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네. 이건 복리로 불어나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더 큰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또 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상품을 고르고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예. 성과가 낮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수수료가 계속 발생된다는 점이고요. 그렇죠. 푸른 씨앗은 초기 5년 수수료 면제 혜택이 있으니까 사업주는 물론이고 근로자가 부담할 수수료도 0%입니다. 네. 하지만 정부 지원을 받는 제도라 정책 변화에 따라 운용 수수료 등이 바뀔 수는 있죠. 그래서 저는 투자에 자신이 있고 어떻게 되든 내가 직접 하고 싶은 경우가 아니라면 네. 푸른 씨앗이 DC형보다는 근로자 입장에서 더 혜택이 크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네. 물론 상품 자체가 보수적으로 운용하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편중되어 있어 분산 효과는 떨어지는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예. 하지만 규모가 커지면 대체 자산도 활용해 보다 효율적인 자산 배분과 안정적인 시장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푸른 씨앗의 경우에는 이 연금 수령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푸른 씨앗 또한 퇴직연금이다 보니까 퇴직 시 한 번에 지급받는 일시금 수령과 네. 또 RP 계좌로 이전에 분할 수령하는 연금 형태도 가능합니다. 네. 물론 세모정 애청자분들은 다 아시죠? 연금으로 전환하는 게 세제 혜택 부분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사실을요. 예.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퇴직하게 된다면 전 IRP로 이전을 추천드리고요. 내가 얼마나 수령할 수 있나 궁금하다면 근로복지공단 푸른 씨앗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 본인 인정 후 조회도 가능합니다. 적립금 현황 또 운용 수익률 조회 다 가능하고요. 정부 지원금 적용 기간이나 기업 납입 내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주택 구입, 어려움이나 요양비 지출, 또 자녀 학자금 등 긴급 상황에는 적립액 중 일부를 중도 인출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조금은 낯설 수도 있는 푸른 씨앗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좀 덧붙여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제가 여기서 연금 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해오고 있는데요. 네네네. 늘 하고 싶은 얘기는 잘 운용해서 노후의 연금으로 활용하라는 이야기고요. 네. 사실 퇴직연금 가입률이나 연금 수령 비중을 보면 연금으로 제 기능을 다하고 있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리다고 마냥 손 놓고 있지 말고 꼭 노후 준비를 위한 연금 상품 잘 챙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엔 퇴직금을 손대할 때도 있을 겁니다. 이럴 땐 퇴직 전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할 수 있을 텐데요. 네. 법적으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하죠. 본인 명의로 주택을 처음 구입하거나 무주택자의 전세금 마련 또 요양비가 필요할 때 그리고 재해로 큰 피해를 입었을 때 등등인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 정산을 통해 어려움을 들 수 있겠지만 이런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가 여태 짚어본 상품들을 활용해서 든든한 노후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네. 각자의 상황과 시기에 맞는 퇴직연금 제도가 있을 텐데요. 오늘은 이 중소기업 노동자들을 위한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푸른 씨앗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로 원장님과 함께 상담해 드리고요. 문자 보내실 곳은 샵 9730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이나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태미 와이넷의 Stand by Your Man. 네, 태미 와이넷의 Stand by Your Man 듣고 왔습니다. 들어온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콩 게시판으로 이향숙님께서 푸른 씨앗은 법인 업체가 가입을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개인이 가입할 수 있을까요?
질문 오늘 주셨어요.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푸른 씨앗은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률이 낮아서 도입된 제도잖아요. 네. 그래서 법인 업체여야 하고 아하. 지금 근로자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은 의무 가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퇴직연금이. 네. 그래서 푸른 씨앗 같은 경우에는 30인 이하 근로자가 상시 근무하는 조건에서 네. 근로자 동의 50% 이상일 때 푸른연금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4092님, 지난번에 회사에서 퇴직연금 계좌는 만들었는데 제 퇴직연금 계좌에 돈이 하나도 안 들어왔다고 해서 문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돈이 하나도 안 들어와 있습니다. 회사가 이렇게 퇴직연금 계좌만 만들어 놓고 입금을 안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질문 네. 주셨네요. 이거 4092님 제가 만약 4092님이라면 네. 계속 이 부분이 사실은 조금 신경이 쓰이겠죠. 그렇죠. 신경 쓰이는데 네. 그것도 회사를 그만둘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회사에 뭐 어떤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회사에 뭐 정책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이 부분은 회사의 그 재무관리 담당자라든지 네. 총무분한테 한번 네. 말씀을 드려가지고 예. 이 부분을 조금 강력하게 조금 어필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날짜 확약이라는 거를 좀 받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3610님 노란우산 그 가입자입니다. 푸른 씨앗과 노란우산 차이점은 뭘까요? 질문 주셨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네. 노란우산 공제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가 네. 어떻게 보면 아하. 미래의 노후 자금이라든지 네. 퇴직금을 대비한 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푸른 씨앗 같은 경우에는 그 법인에서 30인 이하의 근로자가 아하. 네. 미래의 퇴직연금 자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 다 아. 소득공제되는 상품은 똑같습니다. 네. 가입자가 누구냐 규모에 따라서 좀 차이가 네, 난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3397님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한데요. 질문을 주셨습니다. 소상공인이고요. 일주일에 이틀 14시간 정기적으로 아르바이트를 쓰고 있는데 퇴직금 줘야 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네, 정기적으로 쓰시니까 퇴직금 주십시오. 네. 오늘 주제와는 조금 네. 관련이 없는 질문이었지만 2893님 푸른 씨앗 퇴직연금 가입 도중에 DC형으로 혹시 갈아탈 수 있는 기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기간은 아직 명확하게 뭐 정해진 건 없는데요. 네. 그 푸른 씨앗 퇴직연금을 만약에 도입을 했는데 네. DC형으로 갈아탈 때에는 좀 더 고민을 한번 해보고 네. 이제 갈아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각 상품단 장점이 있습니다. 네. 푸른 씨앗 같은 경우에는 채권 비중이 높다 보니까 안정적인 자산 운영이 가능하고요. 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기간 동안은 수수료 혜택이 있는 거고 DC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 뭐 투자 상품 주식이라든지 이런 상품에 투자해서 막대한 수익은 가져갈 수 있지만 네. 계속 수수료가 빠지고 손실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예. 퇴직연금 자체는 푸른 씨앗 같은 경우에는 가반수 동의라고 좀 전에도 말씀을 그렇죠. 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내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네. 이 부분은 조금 생각해 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2466님 30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이 낮은 게 이 퇴직연금에 입금할 재원이 부족해서일 것 같은데 혹시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라고 하시네요. 제가 정책을 이래 뭐 수령해가지고 이걸 뭐 발안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은 조금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힘들지만 네. 그래도 저도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에 대한 부분은 퇴직연금은 꼭 받아야 할 돈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 네. 부분을 조금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제 돌려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네. 3809님 유치원 교사도 푸른 씨앗 퇴직연금 가입할 수 있나요? 질문 주셨네요. 그 유치원 중에 사립 유치원 선생님들은 퇴직연금 가입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사립 유치원 종사자분들도 지금 여기 푸른 씨앗 퇴직연금 가입 대상자에 속해 있고요. 네. 그리고 네. 현재 지금 한 860명 정도가 네. 이런 부분에 푸른 씨앗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네네. 앞으로 뭐 기간제 교사라든지 조리사라든지 운전기사 등 점점 확대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은 고려하시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0755님, 프리랜서 프로그래머입니다. 푸른씨앗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건가요? 하셨어요. 개인이시네요. 네,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면 다음에 또 한번 DB형, DC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 대한 설명 다시 한번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그 개인의 프리랜서는 퇴직연금 가입은 가능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가입은 가능하지만 네. 푸른씨앗 퇴직연금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네,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이 사업체 규모에 따라서 나뉘는 또 거라고 하셨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0834님, 저희 회사 직원 17명인데요. 푸른씨앗 퇴직연금 가입돼 있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가입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의무 가입은 아닌가요? 하셨어요. 이 질문에 대한 부분은 그 5인 이상은 지금 퇴직연금에 대해서 의무 가입이죠. 네, 가입 사항인데 예. 푸른씨앗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려면 지금 17명이라고 했잖아요. 예. 여기서 8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50% 푸른씨앗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니까 네. 이 부분을 고려하셔가지고 만약에 푸른씨앗 퇴직연금이 좀 잘 맞다면 네. 중소기업 상품이 잘 맞다면 네. 이런 부분 직원들 설득을 해서 가입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떤 형태이든지 퇴직연금은 5인 이상이라면 의무 가입이고요. 네. 자, 오늘 많은 분들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이 가운데 이향숙님, 4092님, 3610님, 3397님, 네, 2466님까지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취자 2399님께서 저는 일하다 녹내장 긴급 수술을 했는데 퇴직연금 통장 그래도 한 달 가입되어 있어서 그 덕을 보셨다고 또 문자를 보내셨어요. 이렇게 언제 어떻게 필요할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노후를 위해서 혹시 모를 어떤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퇴직연금은 꼭 관리를 해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모정 톡톡 상담소 돈 되는 라디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국경제교육원 서형로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과학의 시선으로 우리 일상을 돌아보는 한낮의 과학실 동아SNC 이충환 편집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을까요? 올해 사실 노벨상 수상자 발표는 끝났죠. 네. 근데 노벨상 시상식은 이제 12월에 열립니다. 예. 그런데 노벨상을 패러디한 이그 노벨상도 매년 수상자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네. 웃기지만 진짜 과학상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그 노벨상을 오늘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그 노벨상 들어보긴 많이 들어봤거든요. 노벨상을 패러디했다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상인가요? 1991년부터 시작된 상인데요. 네. 미국 과학 유머 잡지 황당무계한 연구연보, 영어로는 Annals of Improbable Research라는 이 잡지의 편집자 마크 에브라임스가 만들었는데요. 네. 진짜 노벨상을 살짝 패러디하지만 전부 실제로 그 발표된 연구, 발명에만 상을 줍니다. 공식 모토가 먼저 사람들을 웃게 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게 하는 연구에 상을 준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좀 황당하지만 발상은 좀 참신하고요. 과학적 방법은 진지하고 과학이란 게 도대체 뭐지? 하고 이제 되묻게 되는 그런 네. 연구를 골라서 시상식을 합니다. 네. 매년 9월쯤 하버드대 근처에서 시상식이 열리고 진짜 노벨상 수상자들이 무대에 올라서 상을 직접 건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수십 년 동안 뭐 다양한 연구가 이그 노벨상을 받았을 텐데 뭐 몇 가지 좀 소개를 해 주신다면요? 네, 매년 10개 분야 정도에서 이그 노벨상을 시상하는데요. 그중 네. 몇 개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발냄새는 진짜 있는 사람만 난다. 이런 주제의 연구가 네. 1992년 의학상을 받았고요. 네. 사람은 왜 술에 취하면 더 매력적으로 보일까? 이런 맞아, 주제의 맞아. 연구도 2013년 심리학상을 받았습니다. 네. 코끼리와 사람의 배뇨 시간은 거의 똑같다. 되게 연구 결과가 재밌네요. 2015년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예. 세상에서 가장 비싼 커피 뭘까요? 그 사양 고양이. 네, 루아 커피입니다. 네네네. 사양 고양이가 먹고 배출한 커피 콩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커피. 네. 이 루아 커피에 대한 연구가 1995년 영양학상을 받았고요. 양파가 왜 눈물을 나게 만드는지에 대한 연구 2013년 농학상 주제였습니다. 오리는 왜 일렬로 헤엄칠 때 에너지가 절약되는가? 오리요? 네. 2020년 물리학상을 받았고요. 네. 비둘기에게 피카소와 모네 그림을 가르쳐서 구별하게 만드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비둘기가 저도 구별하기가 쉽겠군요. 네. 비둘기에게. 네, 1995년 심리학상 주제입니다. 야, 이 주제들만 봐도 하나같이 진짜 재밌고 기발한 연구들인데 저는 아까 그 코끼리와 사람 배뇨 시간이 거의 똑같다는 연구가 특히 좀 흥미롭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미국 조지아 공대 연구진의 연구인데요. 포유류의 배뇨 시간을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진은 쥐, 개, 고양이, 양, 호랑이, 인간, 코끼리 등 수십 종의 포유류를 관찰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공통점을 하나 발견합니다. 모든 포유류는 평균 약 21초 이내에 소변을 본다. 덩치가 다 다른데도 네, 평균 21초였고요. 편차는 좀 플러스 마이너스 13초로 크긴 했지만 비슷했다. 작은 쥐는 소변량은 몇 밀리리터로 작지만 배뇨 속도는 빠른 편이고요. 커다란 코끼리는 한 번에 20리터에 가까운 소변을 보는데 역시 시간은 비슷합니다. 20리터요? 네, 20에서 25초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배뇨 시간이. 근데 왜 그러면 이렇게 비슷할까? 그러니까요. 물리학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 제시를 했는데 첫 번째가 요도 길이가 기계적 확장기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동물이 클수록 요도가 이제 길어지는데요. 이게 일종의 자연이 만든 파이프 확장기가 됩니다. 요도 길이가 길면 낙하 압력, 중력 효과가 이제 증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큰 동물일수록 더 강한 물줄기를 내뿜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몸집이 커져도 배뇨 시간이 길어지지는 않는 거죠. 양이 많더라도 빨리 배출을 한다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연 최적화라는 걸 또 분석을 했는데요. 몸 크기는 달라도 포유류의 요도, 직경, 그리고 요도 점도, 방광 구조가 진화 과정에서 비슷한 배뇨 시간에 맞춰졌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짧으면 잔뇨 위험이 또 증가하고요. 너무 길면 포식자에게 노출될 위험이 커지겠죠. 그렇죠. 진화적으로 약 20초 정도가 가장 효율적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예외도 당연히 있는데요. 쥐와 박쥐의 경우에는 몸무게가 100g 이하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거의 물총처럼 폭발적으로 소변을 뿜고 끝내는 방식입니다. 아니 이게 단순히 뭐 흥미로운 연구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상까지 한 거 보면은 과학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연구라는 거겠죠? 네, 의미가 있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요로 질환에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그 요도 막힘이나 배뇨 기능 장애, 그리고 방광 수술 시 파이프 길이나 직경을 조정할 수 있고요. 이런 데 중요한 자연 모델이 됩니다. 그리고 로봇 산업 배관 설계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압력, 중력, 파이프 직경이 이제 자연에서 어떻게 최적화됐는지 연구함으로써 배관 설계나 유체 역학 디자인에도 응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동물 행동학이나 이제 보전 생물학 측면에서 동물 채집 영상에서 배뇨 패턴을 분석하면 이제 개체 건강 상태를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정상인지 아닌지. 그렇죠. 결국 코끼리와 사람은 몸 크기가 이제 100배 이상 차이 나지만 진화는 소변 보는 시간을 21초 정도로 맞춰놓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웃기지만 생각하게 만드는 이기훈 노벨상다운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재밌었던 주제가 술에 취하면 왜 상대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지 이것도 진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기분 탓만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영국, 네덜란드, 독일 공동 연구진이 사람들에게 저도수의 이제 알코올을 소량 섭취하게 한 다음에 이성이나 혹은 타인의 얼굴 사진을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결과를 보니까 첫 번째로 술에 취한 이제 사람의 얼굴에서 결함 감지 능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뇌는 보통 이제 얼굴을 볼 때 세밀한 부분, 뭐 주름이나 비대칭이나 피부 결이나 이런 걸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요. 술을 마시면 판단 억제하는 전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시각 처리 속도도 떨어지고요. 부정적 정보 감지가 둔화되는 겁니다. 결국 작은 결함이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거죠. 원래는 평범한 얼굴이 술자리에서는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결함이 안 보이는군요. 두 번째로 감정 처리 속도가 느려져서요. 호감 과장이 발생합니다. 호감 과장. 술은 이제 감정 신호를 읽는 뇌회로 특히 이제 편도체에서 전전두엽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신호가 있는데 이 신호 전달을 늦추게 됩니다. 부정적 신호 처리가 예를 들어서 거부감이나 경계심 이렇게 둔화가 되고요. 긍정적 단서, 예를 들어서 미소나 친근감 이런 게 이제 상대적으로 부각이 되고요. 그래서 뇌는 이제 다음과 같이 단순화해 버리는 거죠. 나쁜 느낌이 없어.
그러니 좋은 사람일 거야. 네, 평가 기준이 좀 느슨해지고 호감 기준은 이제 과장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자신감 증가 효과까지 겹치는데요. 알코올은 이제 도파민을 통해서 사회적 자신감과 자기 매력도를 약간 부풀립니다. 이것도 크죠. 네, 말이 술술 나오고 네, 어색함이 감소하고 내가 좀 괜찮아 보이네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 이 자체가 이제 상대도 나에게 호감일 거다 이런 이제 긍정적인 환상을 강화합니다. 재밌네요. 네, 결국 종합하면 술자리는 뇌의 판단 필터를 낮추고요. 감정 신호의 부정적인 부분을 희미하게 만들고 자기나 타인 평가 기준을 동시에 완화시키는 겁니다. 이런 심리 효과가 바로 맥주 고글, 영어로는 비어 고글 효과라고 합니다. 술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더 아름다워 보인다는 겁니다. 네. 뭔가 눈에 콩깍지 꼈다고 하는데 술 필터가 낀 거군요. 그런 셈입니다. 물론 이제 이 연구는 성적 위험 판단 저하나 사회적 실수 증가나 안전 문제 이런 게 연결돼서 가벼운 유머 같지만 중요한 이제 심리 보건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결국에는 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연구가 되겠고요. 그렇다면 아직 이 한국인 노벨상 수상자는 없지만 노벨 과학상이 없죠. 그렇죠. 노벨 과학상 수상자는 없지만 이그 노벨상 수상자는 혹시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분을 소개해드리는데요. 1999년 이그 노벨 환경보호상을 받은 분이 한국의 첫 수상자인데 국내 업체인 코롱의 권혁호 씨입니다. 향기 나는 정장을 개발하셨어요. 향기 나는 정장. 네, 당시에는 한국 대도시가 지금보다 미세먼지도 좀 심했잖아요. 담배 연기, 매연, 땀 냄새가 뒤덮인 지옥의 출퇴근이 일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구팀이 내놓은 해법은 옷 자체를 공기청정기처럼 만들어보자. 그래서 섬유 안에다가 천연향 캡슐을 넣은 정장 원단을 개발해서요. 착용자가 움직일 때마다 은은한 향을 방출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정장을 입고 다니는 것만으로 주변 공기를 이제 조금이라도 깨끗하게 만드는 거죠. 걸어다니는 청정기. 섬유 재료 기술과 환경 아이디어가 결합된 연구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건 최근에 2023년 이그노벨 공중보건상을 받았는데요. 스마트 변기를 개발한 한국인 박승민 박사입니다. 변기요? 네. 앉아 있기만 해도 건강 진단을 해주는 변기. 센서, 이미지 분석, 공중보건이 결합된 시스템입니다. 변기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센서와 카메라, 분석 알고리즘을 넣어서요. 대소변의 색깔, 양과 배출 패턴, 거품, 탁도 등의 특징 그리고 필요하면 영상, 이미지 데이터까지 해서 이걸 자동으로 분석합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당뇨, 요로감염, 신장질환, 장질환 등에 대한 조기 이상 신호를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이제 데이터를 누적하면 개인의 건강 변화를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더 화제가 된 것은 개인 식별 기능까지 넣었습니다. 개인 식별을 한다고요? 변기가? 저변기 내부 카메라로 항문 주변의 패턴을 인식할 수 있거든요. 이게 사람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지문과 휴대폰을 연결해서 누가 쓴 변기인지 매칭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변기 손잡이의 센서로 소변 줄기와 소변 패턴도 분석하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너무 교묘해서 이그 노벨상 시상식에서 빵 터진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사람 엉덩이를 인식하는 변기라니 너무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노벨 과학상하고 이그 노벨상은 좀 뭔가 거리가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노벨상 수상자가 이그 노벨상 받은 적도 있다면서요? 네, 있습니다. 러시아 태생의 영국 물리학자인 안드레 가임이 그 주인공인데요. 이분은 2000년 이그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실험이 공중부양 개구리 실험입니다. 공중부양 개구리요. 재밌습니다 벌써. 1990년대 후반인데 가임은 연구실에서 재미있는 실험만 하는 금요일 밤을 운영을 했습니다. 독특한 교수님이시죠. 진짜로 이제 그 주에 하고 싶은 엉뚱한 실험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때 한 실험이 바로 자기 부상하는 개구리입니다. 그러니까 초돈도체처럼 특별한 물질이 아니어도 모든 물질은 아주 약한 이제 반자성, 그러니까 이렇게 띄우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 매우 강한 자기장을 만들 수 있는 자석에다가 물, 개구리, 식물 같은 걸 넣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물로 꽉 찬 개구리 몸체가 자석 위에서 붕 뜨는 현상을 관측한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결과인데요. 이 실험으로 2000년 이그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이 가임은 노벨상을 받는데요. 진짜 노벨상을. 네네. 제자 콘스탄틴 노보레세프와 함께 그래핀이란 물질을 분리해냅니다. 네. 그래핀은 두께가 원자 한 층짜리 탄소막인데 연필심을 한 층으로 벗겨낸 겁니다.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물질입니다. 강철보다 훨씬 강하고 구리보다 전기가 잘 통하고 투명하고 휘어지고 열전도도 엄청 좋은 물질이거든요. 신물질이거든요. 네. 근데 이 가임이 한 방법이 스카치 테이프 실험입니다. 특이한 조각 위에 스카치 테이프를 붙였다 떼니까 점점 더 얇게 이게 벗겨지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마침내 원자 한 층짜리 탄소막 그게 바로 그래핀이거든요. 네. 이 그래핀을 분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스카치 테이프로. 그것도 그러니까, 재밌네요. 네. 그 노벨상 자체도 이그노벨스러운 감성으로 수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대단하죠. 네. 그래서 정리하면 이 가임이란 교수는 장난기와 진지함을 동시에 가지는 과학자 그리고 이그노벨과 노벨상을 모두 수상한 상징적인 인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더 뭔가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분인 것 같고 진짜 이 외에도 보니까 뭐 먹는 거에 대한 재미난 연구들이 이거 노벨상 받았던데요. 몇 가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올해 수상 목록 보면 화학상이 테플론 다이어트거든요. 네. 미국, 이스라엘 등의 공동 연구진이 고분자 플라스틱인 테플론을 분말 형태로 음식에 섞어서 칼로리는 늘리지 않고 부피만 늘리는 다이어트 식품을 제안했습니다. 다이어트. 네. 음식의 최대 25%를 테플론으로 대체해서 포만감을 높일 수 있다고 계산을 했는데요. 실제로 테플론 초콜릿 바를 만들어서 먹어보게 하는 실험까지 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테플론은 식용이 불가하고 안전성이 검증이 돼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FDA가 심사는 거부했습니다. 시간이 이제 한 1분 남짓 남았는데 이 밖에 또 뭐 먹는 것 관련된 뭐 재밌는 연구 뭐가 있을까요? 올해 같은 경우 평화상은 술 마시면 외국어 발음이 좋아진다는 연구가 받았거든요. 진짜군요. 네, 약간 소량의 알코올을 마시면 그 발음이 약간 자연스럽게 되고 자신감도 상승합니다. 하지만 문법 어휘력이 늘어나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산모가 마늘을 먹으면 모유향 변하고 아기가 오래 먹는다고 합니다. 오래 먹어요? 마늘 향이 첨가되면? 마늘향을 아기가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네요. 또 혹시 뭐 독특한 연구 짧게 짚어주실 게 있을까요? 그럴까요? 심리학상은 칭찬이 과도한 자기애를 강화한다. 이런 칭찬. 상도 받았는데요. 과도한 칭찬이 자기애를 부추기는 걸 실험으로 증명한 겁니다. 그리고 문학상의 경우에는 고 윌리엄 빈 교수가 35년에 걸쳐서 자기 손발톱 자라는 걸 기록을 했거든요. 이 기록을 남긴 분에게 문학상을 수상했다고 하네요. 진짜 세상에 대단한 정말 과학자들이 한 분야에 미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한낮의 과학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아 SNC 이충환 편집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